결혼 5년 차, 남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참 이상적인 조합이라고들 했다.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오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위해 집안을 살뜰히 가꾸는 남편. 남편이 주부 역할을 하는 게 뭐 대수냐고 하겠지만 사실 나는 내 일상에 꽤나 만족하고 있었다. 아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하루의 피로를 털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나의 평온한 낙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불협화음도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서 아내의 핸드폰 화면이 비정상적인 빛을 뿜어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평소처럼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한 상태였다. 그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내는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자기 왔어? 오늘 고생 많았네. 나를 향해 건네는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아까 핸드폰을 숨기듯 내려놓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5년을 함께 살았다. 상대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기분을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 시간이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연락 온 거야? 내가 가볍게 물었지만 아내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화제를 전환했다. 아니야, 그냥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다들 예민하거든. 아내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깔끔했다. 하지만 내 직감은 그 너머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는 핸드폰을 베개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메신저 알람을 확인하고 웃어 보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리만치 핸드폰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보물처럼 끼고 살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화장대에 놓인 수분 크림을 바르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아내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어디론가 부유하고 있었다. 문득 며칠 전 처남이 우리 집에 들렀을 때가 떠올랐다.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아내의 남동생은 오자마자 아내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며 소란을 피웠었다. 혹시 아내가 나와는 상의하지 않은 채 처남의 뒤를 봐주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눈을 맞추려 노력했다. 자기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걱정돼.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우리가 부부잖아. 나의 진심 어린 물음에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옅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하지 마. 그냥 업무가 워낙 중요한 시기라 그래. 다 잘 풀릴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내의 눈동자는 내 시선을 피하듯 왼쪽 어깨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보다는 무언가 나를 따돌리고 혼자만의 세계로 깊숙이 숨어버린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아내는 다시 핸드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내의 얼굴을 비추는 희미한 핸드폰 불빛이 마치 우리가 쌓아온 5년의 시간을 서서히 갉아먹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과연 내가 알고 있던 이 아내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어느덧 결혼 생활 5년 차, 우리 집의 공기는 예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라면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자기야, 나왔어라고 다정하게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집안의 정막을 깨는 차가운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해영 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매일 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라니 내조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성껏 야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습관처럼 거실불을 켜고 아내를 맞이했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가방 속에 든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했다.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습관처럼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시 물을 마시러 나올 때도 휴대폰을 분신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다. 결정적인 것은 휴대폰 잠금 패턴을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아내는 내가 곁을 지나갈 때마다 본능적으로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급하게 잠금 화면으로 전환했다.
마치 내 눈에는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거대한 비밀이라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다. 오늘도 정말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물어도 아내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휴대폰은 이미 매너 모드를 넘어 아예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침묵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응시할 때면 그 작은 액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아내의 처남, 즉 내 아내 남동생이 최근 사업이 망했다며 우리 집에 빌부터 지내기 시작한 이후로 아내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더욱 극에 달했다. 아내는 동생의 뒤처리를 해주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지만 내가 보기엔 동생과의 대화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 휴대폰 안에 존재하는 듯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실의 벽시계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아내는 침대 옆 협탁에 휴대폰을 올려두면서도 화면이 켜질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했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사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내의 숨소리조차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 가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남편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나는 그저 침묵을 지키며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직감은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해 보이는 가정이 사실은 얇은 유리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을.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다. 정막만이 흐르던 안방에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징 하고 짧지만 강렬한 소리가 침묵을 찢었다. 옆에서 깊은 잠에 든 줄 알았던 아내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화들짝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둘러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그 짧은 찰나 나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창백하게 질린 낯빛, 당황으로 가득 찬 눈동자, 그리고 누군가에 들키지 않으려 안가림을 쓰는 그 필사적인 표정.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둘러 화면을 가린 채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 자기야, 깼어? 아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휴대폰을 베개 밑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쌓아온 5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 번의 메시지 알림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 휴대폰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 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내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굳어버린 채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다. 아니, 어쩌면 더 바빠진 것 같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는데 최근 그 톱니가 조금씩 어긋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오늘 밤에도 아내는 거실에 있는 나를 지나쳐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프로젝트 마감이라는 말은 이제 만능 치트키가 되어 우리 사이의 모든 대화를 차단했다. 서재문이 닫히고 나지막한 통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다 금세 끊겼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응시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억눌린 불신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내 핸드폰을 들어 그동안 미뤄두었던 카드사 앱을 실행했다. 사실 예전에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결제 내역 따위는 확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미묘한 기류는 나를 의심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제 내역을 하나씩 넘겨보던 나의 눈동자가 특정 항목에서 멈췄다. 지난주 평일 오후 2시 업무가 한창일 시간이었다. 강남의 유명한 명품관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결제되어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들, 그것도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하는 거액의 지출들. 처남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건가 싶어 처남의 최근 SNS를 뒤져봤지만 그는 여전히 해외여행 사진이나 올리며 한량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건 처남에게 가는 돈이 아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냉수 마찰이라도 한 듯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겉옷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아내의 차 안을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주차장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조명은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내의 차 문을 열자 차가운 금속성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느껴졌다. 조수석 옆 콘솔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평소 그녀가 쓰지 않는 향수 샘플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조수석 시트와 도어 포켓 사이 틈새에 무언가 끼어 있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자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의 손수건이 딸려 나왔다. 우리 집에는 없는 물건이었다. 빳빳하게 풀먹인 고급 손수건, 그리고 그 귀퉁이에는 내가 모르는 알파벳 이니셜이 정교하게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손수건을 쥐고차 밖으로 나왔을 때 멀리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재에서 나온 아내가 나를 찾아 주차장으로 내려온 모양이었다. 나는 서둘러 손수건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연스러운 척하며 그녀를 마주했다. 아내는 나를 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여보, 여기서 뭐해? 밤 공기가 찬데.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5년 동안 익숙했던 그녀의 샴푸향, 은은한 비누향이 섞인 익숙한 냄새를 기대하며 코를 묻었다. 하지만 내 코끝을 찌른 것은 전혀 다른 냄새였다. 차갑고 이질적인 아주 짙고 무거운 우디향, 숲속의 어두운 이끼와 뒤섞인 듯한 낯설고 매혹적인 나무향기가 그녀의 코털깃에서 강렬하게 풍겨왔다. 그 향기는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는 경고장처럼, 혹은 누군가의 흔적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녀를 꽉 끌어안을 뿐이었다. 퇴근 시간, 사무실 건물 주차장 구석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내의 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차 안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내 심장 소리만이 차 내부를 울리는 듯 했다. 평소라면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난 며칠간 나를 괴롭히던 의심은 이제 실체를 확인해야만 하는 절박한 갈증으로 변해 있었다. 저 멀리 늘 익숙하게 보던 아내의 세단이 주차장 출구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밟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퇴근길에 을에 들르고 나던 마트나 집 방향이 아닌 도심의 화려한 번화가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지나 차가 멈춰선 곳은 한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내렸다. 정갈한 오피스룩에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향수를 뿌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낯선 남자. 세련된 슈트 차림의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손길에 아내는 낯설 만큼 환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 집 식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직 그 남자에게만 허락된 표정이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억울함보다는 배신감,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공허함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다시 차에 올랐다. 이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번화가를 벗어나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5성급 호텔이었다. 호텔 정문에 차가 멈추고 발렌 요원에게 차를 맡긴 채 그들은 서로의 팔짱을 낀 채 당당히 로비로 들어섰다. 나는 길 건너편 어두운 곳에 차를 세우고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호텔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다. 처남의 빚을 갚느라 전전긍긍하던 내 모습, 그리고 아내의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했던 나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게 결국 나를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걸까?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입구 앞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는 멈춰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체크인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던 자동차 키를 으스러져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날카로운 금속의 감촉이 파고들며 통증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통증이 내 이성을 붙잡아 주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비겁한 남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거짓의 끝을 마주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호텔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었다.
이제 곧 이 추악한 진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방번호가 적힌 키카드를 손에 든 아내의 표정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며 그들의 뒤를 쫓아 로비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내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지만 오늘따라 그 뒷모습이 내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 고급 호텔 앞에서 보았던 실루엣,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타던 그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탁자 위에는 아까 그 호텔 근처에서 발견했던 낯선 향수 냄새가 밴 손수건을 올려두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를 힐끗 보더니 평소처럼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오늘 밥은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 회사 근처는 아니었지? 그녀의 걸음이 멈칫했다. 아내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손수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차 조수석 밑에서 이게 나왔어. 당신 향수 냄새랑은 조금 다르더군. 그리고 당신 오늘 퇴근길에 회사 앞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잖아. 호텔 말이야.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아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배신감과 의구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겁먹은 기색조차 없었다. 그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호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내는 가방을 다시 소파에 툭 던져두고는 내 앞으로 다가왔다. 당신 요즘 집에서 노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드디어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가정주부 생활이 너무 무료해서 드라마라도 너무 많이 본 거야? 질문에 대답해. 그 남자 누구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병이야. 의처증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들어오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잖아. 남편이라는 사람이 밖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믿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따위 손수건 하나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정말 수준 낮다. 그녀의 말투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차가웠다. 내가 알고 있던 다정한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나를 무능하고 의심 많은 남편으로 몰아세우는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내 심장을 조여오는 압박감을 즐기는 듯했다. 내가 증거를 들이밀수록 그녀는 나를 더더욱 피해망상에 빠진 한심한 인간으로 매도했다. 그 사람과 같이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나는 쥐어짜듯 말했다. 그럼 가서 신고를 하든가. 왜 여기서 나를 괴롭히는데? 아내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코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나라는 존재를 귀찮은 파리 쫓듯 처리하려는 냉소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전업주부로 집에 처박혀서 남의 일거수일투족이나 감시하고 사니까 세상이 다 당신처럼 썩어 보이는 거야. 정말 한심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믿었던 5년의 시간이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인내하며 그녀의 뒤를 지켜왔던가? 아내는 내 뺨을 스치듯 지나쳐 침실 쪽으로 향하다가 다시 멈춰서서 차갑게 뒤를 돌아보며 내 영혼을 짓밟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안 그래도 당신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이제 의심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구역질이 나네. 명심해. 지금 당신이 하는 그 비겁하고 찌질한 의심이 당신 스스로 이 완벽했던 우리 결혼 생활을 쓰레기통으로 처박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래? 당신은 지금 그저 멍청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이 결혼 생활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나를 숨막히게 하는 그저 그런 지옥 같은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바로 그 저렴한 당신의 수작질로 말이야.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비꼬는 듯한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망상증, 집구석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의 자격지심. 그녀가 내뱉은 날카로운 단어들은 내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가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 그 호텔 앞에서 본 광경은 결코 환각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로 남지 않기로 했다. 오늘 퇴근 시간 나는 회사 근처가 아닌 그녀가 평소 퇴근길에 자주 들른다는 동선 근처의 꽃집 주차장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질 무렵 익숙한 그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평소의 냉철한 직장인 모습과는 달리 몹시 초조해 보였다. 그녀는 꽃집으로 들어가 가장 비싼 꽃다발을 주문했다. 나는 차 문을 살며시 열고 거리를 유지한 채 뒤를 쫓았다. 꽃집 안쪽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이 모든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어쩌면 그 실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틈새로 보이는 실루엣은 분명히 남자였다. 아내는 그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그 남자는 익숙한 손길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문을 확 열어젖힐 준비를 했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려 조명을 받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유학 중이라던 처남이었다. 내 아내의 남동생, 그 철없고 무책임했던 동생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거지? 그리고 왜 내 아내가 그에게 돈을 건네고 있는 것인가? 아내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현금 뭉치였다. 내 생활비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었던 그 돈들이 저들의 사치와 은밀한 뒷수습을 위해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속닥거리며 돈의 액수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애처롭고 헌신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나에게는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동생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배신감보다 더 큰 허탈감이 밀려왔다. 우리 부부의 5년이 내가 쏟았던 그 모든 진심이 이 가벼운 관계들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왜 나를 이렇게 철저히 속여왔냐고 묻고 싶었다. 아내의 뒤편에 앉아있던 처남이 무심코 자신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밝게 켜진 화면 위로 알림창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사왕딸이 주사왕딸 꿈치다게 말 줬던 거지도. 형부한테는 계속 숨겨. 어차피 그 사람은 누나한테 그냥 현금 인출기일 뿐이잖아.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이 남매의 욕망을 채워주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눈앞이 붉게 번지기 시작했다. 꽃집의 화려한 꽃향기가 오히려 숨을 조여오는 듯했다. 화분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던 나를 발견한 처남의 눈빛이 순식간에 비릿하게 변했다. 그는 꽃다발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마치 쥐를 발견한 고양이처럼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향해 걸어왔다. 아내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했다. 차가운 냉기가 공기를 타고 흘렀다. 매형,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댁에서 살림이나 하신다더니 취미가 스토킹으로 바뀌셨나봐요. 처남은 비아냥거리며 내 앞까지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그 뻔뻔한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부부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그가 유학을 핑계로 버려놓은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는 알까? 아내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그를 감쌌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상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 유학 갔던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너희 둘이서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당신 진짜 추하다.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집에서 노니까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동생 좀 챙겨주려다 보면 이렇게 몰래 따라와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겠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충격은 그녀의 태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의 그 답답한 감시를 받아야 해? 나도 사람이야. 숨 좀 쉬고 살자고. 당신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고 뒤를 캐는 동안 내 정은 이미 다 말라버렸어. 처남은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인간이라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덧 나는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악당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품에 거칠게 찔러 넣었다.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하자. 이혼 서류야. 미리 준비해뒀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증명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더 이상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당신 같은 의부증 환자와는 단 하루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려 꽃집 밖으로 나갔고 처남 역시 나를 비웃으며 그 뒤를 따랐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쥐어진 하얀 봉투만을 내려다보았다. 봉투 끝이 구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내가 지키려 했던 5년의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에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주위의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 차가운 서류들이 내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아 차마 그것을 열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빳빳하게 풀먹인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아내와 함께 읽어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아주 노골적이고도 잔인한 선언문이었다. 아내의 남동생, 그 철없는 자식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놈이 진 빚이 얼마인지 그 빚을 갚기 위해 내 명의의 자산까지 건드려야 했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나는 이제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나를 그저 어리석고 통제 가능한 가정적인 남편으로 치부하며 압박하고 있었다. 형, 아니 매형. 그냥 여기 서명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야. 매형도 편하고 우리 누나도 이제 마음 좀 놓지 않겠어? 어차피 명의만 잠깐 빌려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동생의 가벼운 말투가 내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도박인지 아니면 더 추악한 투자 실패인지 알 수 없는 그 거대한 빚, 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생을 구하겠다고 내 아내는 내 뒷덜미를 쥐고 흔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다정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계산과 목적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그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일까? 내 가슴 속에서는 폭풍 같은 분노가 몰아쳤다. 당장이라도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그녀와 그녀의 동생이 벌인 그 추악한 연극을 파탄내고 싶었다.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 미수와 횡령을 알리고 5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복수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나 역시 그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내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또다시 증오로 채워야 한다. 반면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겠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관계와 그들의 뻔뻔한 얼굴로부터 자유로워질지도 모른다. 말 좀 해봐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내가 참을성 없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나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안의 인내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맞은편으로 다가갔다. 동생의 비웃음이 더 짙어졌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척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내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지키며 진흙탕을 뒹굴 것인가? 아니면 패배를 인정하고 이 파멸적인 관계에서 스스로를 도려낼 것인가?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 안으로 길게 늘어졌다. 나는 펜 끝을 종이 위에 올렸다. 잉크가 번지듯 내 의지도 서서히 흔들렸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시야에 가득 찼다. 나는 펜 끝에 힘을 주어 꾹 눌렀다. 잉크가 종이를 파고들었다. 나는 서명란에 닿기 직전에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갑고 메마른 그녀의 표정, 그 속에 숨겨진 불안을 읽어내려 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튕겨나갈 것이다. 나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펜을 종이 위로 더 낮게 가져갔다. 펜촉이 종이의 질감을 타고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내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펜끝을 놓지 않았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내와 처남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명의의 자산까지 모조리 그들의 빚더미를 갚는 데 쓰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그 차가운 문서들이 우리의 지난 5년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이게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거야? 내가 지난 5년 동안 당신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쌓아온 것들을 결국 이 사람의 도박빚과 사치를 덮어주는 데 쓰겠다고?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오빠, 감정적으로 굴지 마. 어차피 이 집도, 이 재산도 내가 다 관리했잖아. 이건 그냥 서류 정리일 뿐이야. 당신이 이 집에서 계속 편하게 살려면 이게 최선이야. 처남 역시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매영, 그냥 도장 찍어. 우리 누나 능력 알잖아. 곧 더 큰 돈 벌어올 텐데 그깟 재산 좀 나눈다고 죽어?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이 뒤에서 벌여온 모든 자금 흐름과 회사의 공금을 유용해 처남의 빚을 갚고 내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이걸 회사 감사팀과 경찰에 보내기로 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처남은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정보는 전달됐어. 당신들이 나를 단순히 이용만 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당신들이 파놓은 구덩이를 똑똑히 보고 있었거든. 당신들의 사회적 지위, 평판, 그리고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우아한 가면, 이제 다 벗겨질 거야. 아내는 무너져 내리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이것만은 막아줘.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손길에 5년간의 정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아내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당당하고 멋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마저 착취하는 계산적인 타인일 뿐이었다. 이제 집은 고요하다. 아내는 조사를 받으러 떠났고 처남은 어디론가 도망쳤다. 커다란 저택은 이제 나 혼자뿐이다. 나는 짐을 챙기지도 않은 채 창가에 앉아 창밖의 삭막한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 모든 재산을 지켜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다. 법적인 이혼 절차를 앞둔 이 짧은 평원 속에서 나는 수없이 자문한다.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5년의 세월을 바친 사람이 오직 나를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비록 나를 배신한 사람의 몫이라 할지라도 함께 일궈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남은 생을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독한 악연을 끌어내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